우리가 오늘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요, 흩어져 있던 고대의 기록들, 그리고 근대의 여러 발견들을 하나로 모아서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한 위대한 문명을 우리 눈앞에 다시 생생하게 그려보려는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그런 목적으로 쓰인 책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 건데요. 페니키아라는 이름 사실 꽤 익숙하죠?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모습이 어땠는지, 그들이 어떤 땅에서 살았고 또 어떤 문명을 이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게 사실 단편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흩어진 지식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엮어서 페니키아라는 세계의 온전한 그림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 어떤 민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뿌리 내리고 살아온 땅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페니키아인들을 만든 건 바로 그들의 땅이었거든요. 지중해 동쪽 연안, 그러니까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에 자리했던 이 땅은 단순한 영토 그 이상이었어요. 그들의 정체성과 운명을 빚어낸 뭐랄까 거대한 조각칼 같은 존재였죠. 그럼 지금부터 그 독특하고 강렬했던 땅의 모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니키아의 지리는 이 한 문장으로 사실상 모든 게 설명됩니다. 동쪽으로는 정말 거대한 레바논 산맥이 마치 성벽처럼 우뚝 솟아서 내륙의 그 강력한 제국들로부터 이들을 자연스럽게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지중해가 그들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줬죠. 이 좁고 긴 해안 평야는 넓은 곳도 고작 32km, 좁은 곳은 1.6k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좁은 땅이죠. 하지만 산에서 내려오는 풍부한 물과 온화한 기후 덕분에 놀라울 정도로 비옥했습니다. 바로 이 독특한 지리적 조건이 페니키아인들에게 선택을 강요한 셈입니다. 내륙으로는 뻗어나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바다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상 민족이 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풍경 묘사가 아닙니다. 이건 페니키아 사람들의 기질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언과도 같아요.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정말 비좁았고 산비탈은 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굴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접근하기조차 힘든 그런 깎아지른 절벽, 바위투성이 비탈해도 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계단식 밭, 우리가 테라스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독수리나 날아다닐 법한 그런 험준한 곳까지 단 한 뼘의 땅도 그냥 두지 않고 곡식을 심고 나무를 길렀던 거죠. 이건 자연과의 정말 치열한 싸움이었고 또 주어진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인간 의지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들의 끈기와 집념이 그 척박한 산비탈을 풍요로운 경작지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이 책은 페니키아의 지형을 해안에서부터 산 정상까지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4개의 뚜렷한 구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해안 평야입니다. 이곳은 모래 언덕과 아주 비옥한 충적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티레, 시돈, 베리투스 같은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들이 바로 여기에 자리 잡은 말하자면 심장부였죠. 두 번째는 평야와 거대한 산맥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구릉지대입니다. 낮은 언덕들로 이루어진 이곳에서는 올리브나무와 포도밭이 아주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세 번째는 레바논 산맥의 가파른 서쪽 경사면, 바로 산비탈입니다. 이곳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계단식 밭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고요. 페니키아인들의 농업 기술과 근면함이 집약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레바논 산맥의 정상부에 해당하는 고지대입니다. 여름에도 눈이 쌓여 있는 이곳은 또 다른 기후와 생태계를 보여주면서 페니키아 전체에 시원한 바람과 물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레바논 산맥은 페니키아의 역사에서 참 이중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평균 고도가 1800m, 최고봉은 300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산맥이 동쪽 내륙의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 같은 호전적인 제국들의 침략을 막아주는 천연 요새가 되어주었어요. 이런 지리적인 고립 덕분에 페니키아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 산맥은 단순한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페니키아의 번영을 가능하게 한 자원의 보고, 즉 보물창고였어요. 탐리타를 뒤덮은 울창한 숲에서는 그 유명한 레바논의 백향목과 소나무, 참나무가 자라났고 이건 그들의 강력한 함대를 만들고 웅장한 신전을 짓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목재가 됐습니다. 또 산을 이루는 단단한 석회암과 사암은 아주 견고한 건축자재를 제공했죠. 그러니까 산맥은 그들을 가두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키워낸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책에 나오는 이 구절은 페니키아의 산비탈 풍경을 정말 시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묘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들이 그냥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그들이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았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거의 수직에 가까운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매달려 있는 무화과 나무, 사람이 겨우 발 디딜 틈만 있는 그런 좁은 단에 심어진 포도나무, 그리고 산 전체를 거대한 계단처럼 보이게 만드는 뽕나무밭. 이 모든 것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수세대에 걸친 인간의 땀과 지혜가 만들어낸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무화과와 포도는 중요한 식량이자 와인의 재료가 되었고, 뽕나무 잎은 비단을 생산하는 누에의 먹이가 되어서 또 다른 부의 원천이 되었죠. 이 풍경이야말로 페니키아인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동력과 뛰어난 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땅에는 생명의 젖줄인 강이 흐르죠. 페니키아에도 레바논 산맥에서 시작해서 지중해로 흘러드는 두 개의 주요 강, 리타니 강과 엘레우테루스 강이 있었습니다. 이 강들은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비옥한 태적층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골칫거리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폭우가 쏟아지면 강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서 주변 평야를 거대한 늪지대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때문에 해안을 떠나서 남북으로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귀중한 상품을 실은 대상단은 강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면서 몇 주씩이나 발이 묶이곤 했죠. 이런 육상교통의 어려움은 역설적으로 페니키아인들이 해상교통에 더욱 의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험난한 육로보다는 물론 예측 불가능하긴 하지만 활짝 열려있는 바닷길이 훨씬 더 효율적인 이동 경로였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극적인 지형은 필연적으로 아주 독특한 기후를 만들어냅니다. 바다와 산이 바로 곁에서 마주하고 있는 페니키아의 기후는 과연 어땠을까요? 이제 그들의 삶의 리듬을 결정하고 또 땅의 풍요로움을 완성시켰던 기후의 두 얼굴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페니키아의 기후는 뚜렷하게 두 계절, 즉 겨울과 여름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겨울, 여름과는 좀 달라요. 겨울은 비록 온화했지만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거센 폭풍과 함께 정말 엄청난 양의 비를 동반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바다가 너무 거칠어서 항해가 거의 불가능했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는 무서운 급류로 변해서 계곡을 휩쓸었죠. 반면에 여름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날씨였습니다. 기온은 쾌적했고 산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더위를 식혀주었고요. 가끔 내리는 소나기는 땅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계절은 페니키아인들의 생활 패턴을 그대로 결정했습니다. 겨울에는 항해와 무역을 멈추고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고 여름에는 활발하게 바다로 나아가고 풍성한 농작물을 수확했던 겁니다. 화씨 50도, 섭씨로 하면 약 10도 정도 됩니다. 이 숫자가 페니키아 기후의 핵심적인 특징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한겨울에도 해안 지역의 기온이 거의 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혹독한 추위나 서리가 거의 없다는 걸 의미하고요. 농업에는 정말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온실에서나 키워야 할 오렌지, 레몬, 대추야자 같은 그런 아열대 식물들이 페니키아의 해안 평양에서는 노지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1년 내내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자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기후적인 이점은 그들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구하기 힘든 귀한 과일들을 생산해서 중요한 교역품으로 삼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구절은 페니키아의 여름이 어떻게 그렇게 쾌적할 수 있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그 비결은 바로 거대한 레바논 산맥 덕분이었습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동안에도 레바논 산맥의 높은 봉우리들에는 겨울에 내린 눈이 녹지 않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만년설과 빙하가 산의 공기를 아주 차갑게 식혔고 이 차갑고 무거운 공기는 자연스럽게 산비탈을 따라서 아래쪽에 있는 더운 해안 평야로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거대한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한 거죠. 덕분에 페니키아의 해안 도시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그 찌는 듯한 더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독특한 지형과 축복받은 기후가 만나는 곳에서는 당연히 생명의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페니키아는 그야말로 자연이 베푼 풍성한 선물의 땅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이 천연 자원은 단순히 그들의 생존을 넘어 번영의 토대가 되었고 더 나아가 그들의 문화를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페니키아의 가장 유명한 자원이라고 하면 단연 숲, 특히 레바논의 백향목을 꼽아야 합니다.
성서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 이 나무는 정말 거대하고 웅장했고요. 꼿고 단단한 데다 향기까지 있어서 고대 세계 최고의 목재로 여겨졌습니다. 책에 따르면 나무가 얼마나 높았는지 꼭대기 가지에 앉은 새는 사냥꾼의 화살이 닿지 않을 정도였다고 해요. 이 백향목은 페니키아의 강력한 상선과 군함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이집트의 파라오나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이 신전과 궁전을 짓기 위해서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수입해 갔습니다. 백향목 외에도 소나무, 참나무, 호두나무 같은 다양한 목재가 풍부했고, 무화과나무, 뽕나무, 올리브나무는 각각 귀중한 식량과 비단, 그리고 기름을 제공했습니다. 비옥한 해안 평야와 또 인간이 직접 일군 계단식 밭에서는 실로 다양한 작물들이 자라났습니다. 밀과 보리 같은 주식 곡물은 물론이고요. 멜론, 오이, 호박 같은 신선한 채소들도 아주 풍성하게 수확되었죠. 특히 온화한 기후 덕분에 잘 자라는 무화과, 레몬, 오렌지 같은 과일들은 페니키아의 식탁을 풍요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걸 말리거나 가공해서 중요한 수출품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올리브를 짜서 만든 기름과 뽕나무를 기반으로 한 비단 생산은 페니키아 경제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면서 그들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풍부한 농산물은 페니키아인들이 좁은 땅에서도 자급자족을 넘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레바논의 산악지대와 깊은 계곡은 다양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였습니다. 기록을 보면 시리아 곰이나 표범 같은 대형 포식자들이 산속을 어슬렁거렸고, 늑대, 하이에나, 자칼, 여우 같은 동물들도 흔했다고 합니다. 멧돼지는 특히 깊은 계곡에서 자주 나타났고요. 가젤, 토끼, 다람쥐 같은 작은 동물들도 아주 풍부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고대에는 사자와 사슴도 이 지역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당시 페니키아의 자연 환경이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시적이고 풍요로웠다는 걸 보여주죠. 이러한 야생동물들은 때로는 위협적인 존재였겠지만 동시에 사냥을 통해서 고기와 가죽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이기도 했습니다. 땅의 풍요로운 만큼이나 바다의 선물 또한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작은 바다 달팽이 뮤렉스는 페니키아의 역사를 바꾼 생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페니키아인들은 바로 이 달팽이의 아가미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이용해서 아주 신비로운 자색 염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염료를 얻는 과정이 정말 지독하게 힘들고 복잡했어요. 수만 마리의 달팽이를 잡아서 껍데기를 일일이 부수고 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샘을 하나하나 추출해야 겨우 소량의 염료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이 때문에 뮤렉스로 염색한 자색 직물은 황금보다도 비쌌습니다. 그래서 오직 왕족, 최고의 성직자, 그리고 아주 부유한 귀족만이 입을 수 있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었죠. 티레의 자색이라고 알려진 이 염료 산업은 페니키아, 특히 도시 티레에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고 고대 세계 전역에 그들의 명성을 떨치게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페니키아라는 무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험준한 산과 드넓은 바다 사이에 있는 좁고 풍요로운 땅. 그렇다면 이 무대 위에서 살아간 배우들, 즉 페니키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모든 민족의 기질은 그들이 살아온 환경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들의 땅이 빚어낸 페니키아인들의 독특한 성격과 기질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속한 셈족의 기질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아주 오래된 논쟁이 있습니다. 책은 두 가지 대표적인 견해를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견해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셈족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능한 실용적인 지능과 강한 활력을 지녔다고 봅니다. 반면에 두 번째는 에르네스트 르낭 같은 학자들이 주장한 견해인데 그들을 결핍을 통해 정의하려는 시도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그리스인들처럼 풍부한 신화나 서사시가 없고 심오한 철학이나 과학 그리고 사실적인 조형예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 바로 그 없는 것들을 들어서 그들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셈족을 다른 문명, 특히 그리스 문명의 잣대로 평가하려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롤린스는 두 번째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민족이나 문화를 그들이 가지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부당하고 또 무의미하다고 주장해요. 예를 들어 새는 지느러미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동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대신에 그는 그들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진 고유한 강점과 특징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역사가의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페니키아인들을 그들 자신의 기준으로 그들이 남긴 업적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내리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첫째, 아주 강렬하고 깊은 신앙심을 가진 민족이었다. 둘째, 한번 목표를 정하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완강한 결단력. 책에서는 이걸 쇠와 같은 목적의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걸 지녔다. 이건 우리가 척박한 산을 개간하던 모습에서 이미 봤죠. 셋째, 그들은 추상적인 생각보다는 기계를 다루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실용적인 기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넷째, 상황 판단이 빠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능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그들은 사업과 상업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을 타고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지칠 줄 모르는 근면함과 고된 노동을 견뎌내는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은 바로 앞에서 말한 페니키아인들의 기질을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남긴 기록인데요. 페니키아인들이 그리스 북부의 타소스라는 섬에서 금을 캐기 위해 얼마나 집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산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정도의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이면서 자원을 향한 끝없는 욕망과 그것을 실현시키는 기술력 그리고 추진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 무대는 지중해를 넘어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대서양의 실리 제도, 즉 오늘날 영국의 주석 산지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들의 상업적인 야망과 항해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이제 페니키아라는 위대한 문명을 탄생시킨 모든 재료들을 확인했습니다. 좁지만 풍요로운 땅, 산과 바다가 준 선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한계를 극복해낸 강인한 사람들. 이 특별한 조합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이야기의 서막을 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 좁은 해안을 벗어나 고대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고 문명의 교차로에서 부와 지식을 중개하며 나아가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인 알파벳을 탄생시켰을까요? 그들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조지 롤린슨의 저서 페니키아의 역사를 바탕으로 페니키아 세계에 대한 탐험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들이 어떻게 단일 제국이 아닌 독립적인 도시들의 연합으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독특한 구조가 어떻게 그들을 위대한 해상 민족으로 만들었는지 그 시작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페니키아 문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들의 독특한 정치 구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왜 통일된 제국이 아니라 독립된 도시들의 연합이었을까요? 그 다음엔 페니키아 세계의 심장 역할을 했던 시돈과 티레 같은 강력한 본토 도시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침내 그들이 어떻게 지중해 전역으로 뻗어나가 새로운 역사를 썼는지 그 장대한 항해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페니키아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통일된 국가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페니키아인들은 그들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각 도시의 독립이라는 개념에 아주 강하게 집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도시가 완전히 별개의 정치 조직으로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통일된 제국이나 왕국 아래 뭉치기보다는 각자의 주권을 가진 도시국가들이 느슨하게 연합한 형태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건 당시 주변에 있었던 이집트나 아시리아처럼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으로 통치되던 다른 고대 제국들과는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이었죠. 왜 이렇게 도시마다 따로따로였을까요? 여기에는 지리적인 영향이 정말 컸습니다. 레바논 산맥에서 뻗어나온 거대하고 험준한 산줄기들이 해안지대를 여러 구획으로 딱딱 나눠버렸거든요. 이건 마치 자연이 거대한 벽을 세워서 도시들을 갈라놓은 것과 같았죠. 그 결과 외부로부터 방어하기는 쉽지만 서로 교류하기는 어려운 고립된 지역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각 도시는 자연스럽게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정부, 문화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페니키아 초기 역사에는 이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 만한 강력한 외부의 위협도 딱히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리적인 고립과 평화로운 초기 환경이 각 도시의 독립적인 성격을 키웠고 그들의 분리주의 정신을 페니키아 문명의 핵심 DNA처럼 각인시킨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도시들 가운데서도 유독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역사의 중심에 섰던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페니키아 문명의 쌍둥이 심장이라고 불리는 시돈과 티레입니다. 이 두 라이벌 도시는 때로는 서로 돕고 때로는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페니키아의 역사를 이끌어갔죠. 자, 먼저 아주 오래된 도시 시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돈은 페니키아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 중 하나인데요. 오죽하면 고대에는 시돈이라는 이름 자체가 페니키아 전체를 가리키는 말처럼 쓰이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시돈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의 유명한 경쟁 도시와는 달리 본토에 자리 잡은 도시였다는 점입니다. 산과 바다 사이에 있는 평평하고 비옥한 해안 평야에 세워졌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시돈은 바다를 통한 무역뿐만 아니라 농업에도 기반을 둘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리적인 위치 덕분에 육지와 바다, 양쪽의 이점을 모두 누릴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특징이 시돈에게 다른 도시와는 다른 성격과 전략을 갖게 했습니다. 바다 위에 떠서 오직 해상력에만 의존해야 했던 그들의 위대한 경쟁자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시돈이 땅과 바다 양쪽에 발을 딛고 있었다면 티레는 달랐습니다. 티레는 오직 바다, 그 자체 위에 자신들의 정체성과 힘을 쌓아 올렸죠. 티레의 모든 영광과 권력은 단단한 육지가 아닌 바로 넘실거리는 파도 위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두 도시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지리적 위치였습니다. 티레는 해안에서 좀 떨어진 바위섬에 세워진 그야말로 천의 요새였어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도시를 방어하기에는 극도로 유리한 조건이었죠. 하지만 이건 동시에 모든 물자를 바다를 통해 공급받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시돈은 비옥한 평야에 자리 잡아서 육지와 직접 연결된 항구 도시였고요. 바로 이 지리적 차이가 두 도시가 발전하는 방향과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티레라는 도시는요,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발전했는데요. 처음에는 해안에서 약간 떨어진 작은 바위섬에 정착지가 생겨났습니다. 그 후 섬과 마주보는 본토 쪽에도 도시가 또 하나 생겨났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 섬과 본토 지역을 합쳐서 하나의 티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특히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에 본토에 있던 도시는 점점 쇠퇴하게 됐고요. 섬에 있는 번성하는 도시와 구분하기 위해서 옛 티레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티레와 시돈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또 다른 중요하지만 아주 성격이 다른 페니키아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라두스입니다. 이 도시는 페니키아인들의 강인한 생존력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라두스는 뭐랄까, 가장 혹독한 조건에서 세워진 해상도시의 극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맨 바위 위에 오직 인간의 의지만으로 도시를 일으켜 세운 것이죠. 이 도시의 환경을 보면 페니키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마실 물도 없고 흙 한 줌도 없는 척박한 바위 위에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생존에 필요한 물과 식량은 모두 본토에서 배로 실어와야만 했습니다. 이건 그들이 바다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의존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을 극복해내는 그들의 공학 기술과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시돈, 티에레, 아라두스 같은 강력한 도시들이 본토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면서 페니키아인들의 시선은 이제 자신들의 좁은 해안선을 넘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니키아 역사의 새로운 장, 바로 식민지 개척이라는 대항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이미 부유하고 강력한 도시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 안락한 고향을 떠나서 위험이 도사리는 미지의 바다로 나아가야 했을까요? 대체 무엇이 그들을 지중해 전역에 새로운 정착지를 세우도록 만들었을까요? 이 책에서는 크게 두 가지 요인, 즉 압박과 기회의 조합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우선 본토의 좁은 해안지대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인구를 모두 부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부적인 압박이었죠. 동시에 그들의 눈앞에는 광활하고 자원이 풍부한 지중해가 무한한 기회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특히 맑은 날에는 육안으로도 보일 만큼 가까웠던 키프로스 섬은 그들에게 첫 번째 목표가 되기에 충분했죠. 이처럼 인구 압박이라는 내부적인 요인과 새로운 땅과 자원에 대한 외부적인 요인이 결합해서 페니키아인들을 대규모 식민지 개척의 길로 이끌었던 겁니다. 그들의 항해는 서쪽으로 북아프리카 해안을 따라서 이어졌습니다. 그곳에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 무역 네트워크를 위한 아주 중요한 전초기지들을 건설하기 시작했죠. 오늘날 튀니지 지역에 세워졌던 초기 정착지 중 하나는 소 렙티스로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이름에 소, 즉 작다는 말이 붙어 있지만 결코 작은 규모의 정착지는 아니었습니다. 소렙티스에 남아있는 유적들이 그 규모를 짐작하게 하는데요. 물을 끌어오던 수도교나 사람들이 모이던 극장 같은 시설이 있었다는 건 여기가 그냥 잠깐 머물다 가는 교역소가 아니라 상당한 인구가 거주하던 잘 발달된 도시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유적들은 페니키아의 식민지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다른 지중해 문화, 특히 나중에는 로마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융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단서이기도 합니다. 소렙티스 근처에는 또 다른 중요한 정착지, 탑수스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방어력으로 아주 유명했는데요. 상업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곳입니다. 탑수스는 정말 처음부터 방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건설된 도시입니다. 도시를 둘러싼 삼중의 견고한 방어선 유적을 보면 그 어떤 침략도 쉽게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죠. 이는 페니키아의 식민지 개척이 단순히 상업적인 이익만을 조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착지를 지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적, 군사적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단순히 이익만 쫓는 상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계산하고 준비했던 전략가들이었던 셈이죠. 자, 아프리카를 넘어서 페니키아인들은 이제 지중해 중앙부에 있는 주요 섬들로 그 영향력을 뻗어나갔습니다. 이 섬들은 동쪽과 서쪽을 잇는 해상 무역로에서 아주 핵심적인 거점이 되었습니다. 시칠리아에 세운 정착지 파노르무스부터 시작해보죠. 오늘날 우리가 팔레르모라고 부르는 바로 그 도시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곳의 위치를 정말 엄청난 감탄과 함께 묘사하는데요. 산으로 둘러싸인 비옥한 평야를 황금 조개 껍데기에 비유하고 그 안에 자리 잡은 도시를 행복한 도시라고 부릅니다. 이 아름다운 묘사만 들어도 페니키아인들이 왜 이곳을 그들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들이 점령한 섬들은 그 목적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코시라, 오늘날의 판텔레리아 섬은요, 농사도 짓기 힘든 불모의 화산암 덩어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에 점령한 이유는 순전히 다른 경쟁 세력이 이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죠. 그야말로 전략적 목적 하나만 보고 차지하는 겁니다. 반면에 몰타와 고조섬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천연 항구를 제공했습니다. 이 훌륭한 항구들은 페니키아 함대의 안전한 정박지가 되어 주었고 서부 지중해 무역의 핵심 중심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몰타와 고조섬에 페니키아인들이 있었다는 증거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냥 역사가가 그랬다라고 기록만 한 게 아니라 이걸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아주 많아요. 페니키아 문자로 쓰인 긴 명문, 그들의 신이나 통치자가 새겨진 동전,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거대한 신전 유적들이 발견되었거든요. 특히 접착제도 없이 6m에 달하는 거대한 돌들을 정교하게 딱 맞춰 쌓아 올린 건축 기술을 보면 그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죠. 이 모든 증거들은 이 섬들이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페니키아 세계에 깊숙이 통합된 아주 중요한 중심지였다는 걸 확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페니키아인들은 칼과 군대가 아니라 배와 무역으로 지중해를 정복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이 거대한 상업 네트워크는 단순히 상품만 실어 나른 게 아니었죠. 사상과 기술, 그리고 훗날 알파벳의 기원이 된 문자까지 함께 실어 날랐습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는 뿔뿔이 흩어져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로 연결된 이 독특한 문명은 과연 지중해 세계에 어떤 씨앗을 뿌렸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수많은 식민지 중 가장 위대했던 카르타고는 이 유산을 어떻게 이어받아 훗날 로마와 세기의 대결을 펼치게 될까요? 그 흥미로운 이야기는 다음 분석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국이라고 하면 강력한 군대,
뭐 칼이나 창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화려한 직물이나 반짝이는 유리그룹 같은 그런 물건들로 지중해를 지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의 가장 위대한 상인, 페니키아인들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조지 롤린슨의 책을 바탕으로 이들이 어떻게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상품 하나만으로 엄청난 부와 영향력을 쌓을 수 있었는지 그 흥미로운 비결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페니키아인들의 이야기는 힘이라는 게 과연 뭘까 하는 생각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보통 힘이라고 하면 군사력을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군대가 아니라 그 누구도 감히 따라할 수 없었던 엄청난 장인 정신, 그리고 상업에 대한 아주 혁신적인 접근법, 바로 이걸로 자신들의 제국을 건설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글로벌 기업들과도 좀 닮아 있지 않나요? 그들의 성공 방식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줍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던 그들만의 독특한 철학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페니키아인들에게 예술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상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실용적인 도구였죠. 그들이 만든 모든 물건에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하는 아주 명확한 목적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고대 그리스와 페니키아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스의 예술가들은 차가운 대리석을 마주하고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는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영원한 미를 조각했죠. 그런데 같은 시간 페니키아의 장인들은 시장을 둘러보면서 요즘 이집트에서는 어떤 스타일이 유행이지? 이걸 얼마에 빨아야 가장 이윤이 많이 남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한쪽은 왜를 물었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 얼마에를 물은 거죠. 페니키아에게 예술은 곧 비즈니스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예술을 두고 발전이 정체되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페니키아인들이 창의력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모험을 하기보다는 이미 이집트나 아시리아 시장에서 이건 팔린다 하고 검증이 끝난 디자인들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훨씬 뛰어난 기술력으로 더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데 집중한 거죠. 이건 위험 부담이 큰 혁신보다는 확실한 성공을 선택한 아주 지능적이고 실용적인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봐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장르의 곡을 쓰는 작곡가가 아니라 이미 빌보드 차트 1위를 한 히트곡들을 기가 막히게 편곡해서 자기만의 앨범을 내는 최고의 프로듀서 같은 역할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들이었을까요? 고대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물건들. 이제 페니키아 장인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금속, 돌, 그리고 유리 공예품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키프로스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보면 이들의 실용주의적인 면모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이들이 주로 사용했던 재료는 그 지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석회암이었어요. 이 돌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손톱으로 긁어도 자국이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작업하기가 엄청나게 쉬웠겠죠? 덕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었어요. 너무 무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조각의 섬세하고 정교한 디테일들이 다 닳아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페니키아 장인들 입장에선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작품이 1000년 뒤에 어떻게 보일까를 걱정하는 것보다 당장 다음 무역선에 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게 훨씬 더 중요했으니까요. 아마투스라는 곳에서 발견된 한 석관을 보면 이런 특징이 아주 재미있게 나타납니다. 이 석관에는 연회 장면이 새겨져 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옷 주름이나 자세 같은 건 딱 보면 전형적인 고대 그리스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쓰고 있는 가구의 모양이라던가 배경에 그려진 나무 같은 세부적인 부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좀 이국적입니다. 바로 페니키아 현지 장인의 손길이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다른 문화를 베끼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스타일을 가져와서 자기들만의 감각으로 버무려서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능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기록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장면들 속에 새로운 생명력이 흐른다. 형태는 우아하고 유연하며 자세에는 활기가 넘치고 작품 전체에 아름다움이 퍼져 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어요.
페니키아의 예술이 비록 다른 문화의 스타일을 빌려오는 것에서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그 결과물은 결코 어설픈 모조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생동감과 우아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들은 단순한 복제자가 아니었어요. 여러 문화라는 훌륭한 재료들을 가져다가 아주 세련되게 융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뛰어난 편곡자 혹은 프로듀서에 가까웠던 거죠. 자, 그럼 이들의 금속 세공 기술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그 실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고대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성전을 채웠던 가장 중요하고 화려한 기물들이 모두 페니키아의 도시 티레 출신이었던 장인 히람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성전 기물들의 스케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놋바다라고 불리는 거대한 청동 대야는요, 실물 크기의 청동 황소 12마리가 그 거대한 대야를 등에 이고 있는 형태였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톤에 달하는 쇳물을 한 번에 녹여서 저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부어 넣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이건 단순히 손재주가 좋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고도의 야금술과 주조 기술은 물론이고 이 모든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조직력까지 갖춰야만 가능한 일이었죠. 바로 이게 페니키아 기술력의 클래스였던 겁니다. 유리공예 분야에서도 이들의 독창성은 정말 빛을 발합니다. 보통 고대 유리하면 입으로 후 불어서 만드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페니키아인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을 썼어요. 먼저 모래 같은 걸로 그릇의 중심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주 가느다랗게 뽑아낸 여러 가지 색깔의 유리실을 마치 털실을 감듯이 촘촘하게 감아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걸 뜨거운 열로 녹여서 유리실들이 서로 딱 달라붙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릇 안쪽에 있던 모래틀을 조심스럽게 긁어내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화려한 무늬의 유리 그릇이 완성되는 거죠.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이런 독특한 제작 방식 덕분에 페니키아의 유리 제품들은 아주 선명하고 아름다운 패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깊고 푸른색을 배경으로 많이 사용했고 거기에 노란색이나 흰색으로 지그재그 같은 기하학적인 무늬를 넣어서 포인트를 주는 걸 즐겼어요.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명한 붉은색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건데요. 아마도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안정적으로 붉은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안료를 구하기가 무척 어려웠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붉은색이 없어도 자신들이 가진 색상만으로 충분히 조화롭고 매력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페니키아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것. 그들의 상징이자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다준 최고의 히트 상품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틸의 자색, 티리언 퍼플이라고 불리는 염료죠. 고대 세계에서는 오직 왕이나 황제, 최고의 층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그야말로 권력의 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국의 위엄을 상징했던 이 신비롭고 고귀한 보라색이 사실은 아주 작은 바다 달팽이에서 나왔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말 놀랍죠. 페니키아인들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끈질긴 관찰 끝에 자연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이 비밀을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이 염료의 주된 원료는 바로 뮤렉스라고 불리는 두 종류의 뿔소라였습니다. 이 달팽이들이 바로 그 비밀의 주인공이었던 거죠. 그 증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고대 페니키아의 도시였던 티레나 시돈 근처 해안가에 가보면요. 수백 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조개 껍데기 언덕이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수천 년 동안 이 보라색 염료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고 버려진 달팽이 껍데기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의 달팽이가 필요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증거이 셈입니다. 이 보라색 염료를 단 한 방울 얻어내는 과정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끔찍하고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먼저 수십만 마리의 달팽이를 일일이 잡아서 껍데기째 으깹니다. 그리고 이 걸쭉한 덩어리를 소금에 절여서 사흘 동안 그대로 썩혀요. 상상만 해도 냄새가 엄청났겠죠? 그 다음에는 이걸 색이 변질되지 않도록 납으로 만든 솥에 넣고 아주 약한 불로 며칠 동안 천천히 끓여냅니다. 그러면 불순물들이 위로 떠오르는데 이걸 계속 걷어내면 마침내 바닥에 순수한 액체 염료만 남게 되는 거죠. 이토록 끔찍한 악취와 고된 노동의 대가로 얻어진 이 티레자색 염료는 그 가치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염료로 물들인 옷감 한 조각이 같은 무게의 순금보다도 더 비싸게 거래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자, 이렇게 페니키아인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명품들은 지중해 전역으로 뻗어나간 거대한 상업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통되었습니다. 그들의 무역망이 대체 얼마나 거대하고 활발했는지는 아주 의외의 곳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기록된 티레를 위한 애가라는 부분에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읽어보면요, 마치 거대한 글로벌 무역회사의 입출구 장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인 타르시스에서는 은, 철, 주석 같은 금속들이 들어오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는 상아와 흑단이,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온갖 귀한 향료와 황금이 들어옵니다. 그야말로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계의 모든 귀한 물건들이 페니키아의 도시 티레 항구로 밀물처럼 모여들었던 거죠. 티레는 명실상부한 고대 세계 경제의 심장, 지금으로 치면 뉴욕이나 런던 같은 글로벌 허브 도시였던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이 구절은 단순히 어디서 뭐가 들어왔다 하는 상품 목록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한 도시가 쌓아 올린 어마어마한 부와 영향력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동시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깊은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는 아주 강력한 시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티레라는 도시의 번영이 당시 주변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훗날 그 도시의 몰락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지를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거대한 무역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은 역시 바다를 지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그저 물건을 잘 만드는 장인이거나 셈이 빠른 상인이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당대 최고의 항해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룩한 수많은 항해 기술 혁신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 밤하늘의 별을 보고 길을 찾는 법을 터득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들은 하늘의 다른 별들과는 달리 항상 같은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별, 바로 우리가 오늘날 북극성이라고 부르는 별을 길잡이로 삼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기술 덕분에 더 이상 육지가 보이는 해안선을 따라서만 조심조심 항해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망망대해를 가로질러 최단거리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비유하자면 늘 아는 길로만 다니던 운전자가 처음으로 GPS 내비게이션을 갖게 된 것과 같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눈부신 상업적 성공의 이면에는 밝은 빛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 짙은 그림자도 함께 존재했죠. 자, 마지막으로 페니키아 무역의 여러 방식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던 도덕적인 딜레마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만들어진 물건을 사다가 다른 곳에 파는 중개무역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극적이었죠.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책을 보면 페니키아인들이 타소스라는 섬에서 금을 캐기 위해 거대한 산 하나를 통째로 뒤집어 놓았다고 할 정도로 대규모 채굴 작업을 벌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처럼 그들은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가서 직접 원자재를 캐고 가공했던 아주 집요하고 열정적인 사업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거래 방식은 정말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예를 들어 서아프리카 해안에서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금을 구했는데요. 먼저 자기들이 가져온 물건을 해변에 쫙 펼쳐놓고 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현지 원주민들이 나와서 물건들을 보고 그 가치에 맞다고 생각하는 양의 금을 옆에 두고 사라져요. 그럼 다시 페니키아인들이 나와서 금이 만족스러우면 금만 가져가고 부족하면 그대로 두고 다시 배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서로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오직 신뢰만으로 거래를 했다고 해요. 이걸 친목 교역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세련되고 평화로운 방식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해안가 마을에 접근해서 화려한 물건들을 보여주며 사람들을 유인한 뒤에 그대로 납치해서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비열한 해적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건 결국 그들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이든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주 철저하게 실용적이었고 때로는 무자비하기까지 했던 거죠. 이 페니키아인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 문명의 위대함이란 과연 무엇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죠. 맞습니다. 그들은 플라톤 같은 위대한 철학자도
호메로스 같은 위대한 시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아름다운 상품들, 그들이 개척한 새로운 무역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널리 퍼뜨린 알파벳은 고대 세계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렸습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오직 상품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인 사람들. 페니키아인들의 유산은 우리에게 위대함이라는 것이 결코 단 하나의 잣대로만 평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지중해의 물길을 지배했던 위대한 상인들이자 항해사 페니키아인. 우리는 지난 시간 그들이 어떻게 거대한 무역 제국을 건설하고 화려한 예술을 꽃피웠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조지 롤린슨의 책 페니키아의 역사를 바탕으로 오늘은 그들의 번영 넘어 그 찬란한 물질 문명 뒤에 숨겨진 깊고 복잡한 정신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맞아요. 그들은 역사상 가장 실용적이고 부유한 민족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교역의 대상으로 삼았던 합리적인 상인들이었죠.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 그들의 내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들의 물질적 성공이라는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고 페니키아 문명의 가장 깊은 핵심을 이루었던 신념과 사상의 세계, 그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결국 그들의 믿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페니키아인들의 삶을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힘, 그들의 상업활동과 정치, 심지어는 일상의 아주 사소한 습관까지도 결정했던 것, 바로 그들의 복잡하고도 깊은 종교의 세계부터 차분히 한번 살펴보시죠. 페니키아인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종교는 삶의 여러 부분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 그 자체였어요.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처럼 상업계약을 맺을 때도, 배를 띄워 항해를 떠날 때도, 도시의 법을 만들 때도 그 모든 결정의 바탕에는 신들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이것이 페니키아인들을 포함한 샘족 전체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가설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페니키아의 그 복잡한 신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많았던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 따르면 그들의 믿음은 아주 오래전에는 이름도 형태도 명확하지 않은 단 하나의 거대하고 포괄적인 신성한 힘을 믿는, 어쩌면 원시적인 유일신 사상에 더 가까웠을지 모른다고 해요.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같은 다른 문명과 교류하면서 이 하나의 추상적인 믿음이 점차 태양, 달, 폭풍 같은 자연의 여러 힘들을 상징하는 구체적인 신들, 즉 우리가 아는 다신교 체계로 변해갔다는 거죠. 그렇게 형성된 페니키아의 신들은 저 멀리 하늘 위에만 머무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뭄을 내리고 풍년을 주고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인간의 삶에 직접 개입하는 살아있는 힘이었죠. 그 신성한 가죽의 중심에는 최고 남신인 바알과 최고 여신인 아슈토레트가 있었습니다. 이 신성한 한 쌍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시작한 창조신 엘, 위대한 도시 티레의 수호신 멜카르트,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신 아도니스 등 수많은 신들이 우주적 질서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페니키아 판테온의 왕은 단연 바알이었습니다.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은 사실 특정 신 하나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최고 남신을 가리키는 칭호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모든 생명에게 빛을 주는 따뜻한 태양이자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비를 내리는 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가뭄과 모든 것을 휩쓰는 폭풍을 일으키는 인간에게 절대적인 복종과 값비싼 희생을 요구하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바알의 짝은 위대한 어머니 여신 아슈토레트였습니다. 바알의 태양이라면 그녀는 밤하늘의 달이었죠. 그녀는 모든 생명의 탐생을 주관하는 풍요와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동시에 맹렬한 전쟁의 열신이기도 했습니다. 창조와 파괴, 사랑과 전쟁이라는 이 상반된 모습은 그녀의 숭배 의식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생명을 찬미하는 관능적인 형태로, 때로는 피를 부르는 잔혹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하고 또 이중적인 신들은 페니키아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존재했을까요? 그들의 깊은 믿음이 과연 어떤 의식과 관습으로 이어졌는지 이제 그 생생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니키아인들에게 신과의 관계는 일종의 계약과 같았습니다.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이 바로 희생제의의 본질이었죠. 그래서 항해를 떠나는 선원은 안전한 귀환을 약속하며 신에게 제물을 바쳤고,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며 가장 좋은 첫 열매를 바쳤습니다. 때로는 봄이 시작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마을 전체가 모여 거대한 불을 피우고 수많은 동물과 귀중품을 태우며 신의 은총을 구하는 거대한 축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을 향한 그들의 지극한 헌신은 페니키아 역사상 가장 어둡고 가장 끔찍하며 가장 악명 높은 관습으로 이어지고야 맙니다. 바로 인신공양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덕스러운 잔인함이나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나름의 끔찍하고 절박한 논리가 있었죠. 역병이 창궐하거나 강력한 적군이 성벽을 포위하는 등 국가가 그야말로 파멸 직전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란 바로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이 끔찍한 의식의 중심에는 몰록 또는 그들이 크로노스라 불렀던 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의 신이었죠. 그들은 불의 신이 내려준 생명의 불씨를 다시 거대한 불길 속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신을 만족시키고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그 근원으로 되돌려보내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은 뒤틀린 논리였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궁극적인 형태의 헌신이었습니다. 고대 역사가 디오도로스는 카르타고에서 목격한 이 의식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글은 우리에게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장면을 그대로 전해주는데요. 속에서 피워진 불로 뜨겁게 달궈진 거대한 금속 신상. 그 앞으로 부모가 다가와 아이를 뻗은 팔 위에 올려놓으면 이내 아이는 불타는 무릎 아래에 불구덩이로 굴러 떨어졌다고 합니다. 피의 제물만이 그들의 극단적인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페니키아 종교의 또 다른 극단은 바로 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풍요의 여신 아슈토레트를 숭배하면서 인간의 생명력과 욕망, 그 자체가 신을 향한 신성한 봉사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행위를 통해 신의 창조 활동에 동참한다는 생각이었죠. 이러한 믿음은 신전에서 행해지는 종교적 매춘, 이른바 신성 매춘과 같은 관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갈리라는 존재를 통해 그 정점에 이릅니다. 이들은 여신을 섬기기 위해 스스로를 거세하고 자신의 남성성마저 영원히 포기했던 남성 사제들이었습니다. 축제 때면 이들은 여성처럼 차려입고 광란의 춤을 추며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육체적 헌신이었고 그들은 여신의 힘에 완전히 자신을 바친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이처럼 페니키아의 정신 세계는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어둡고 충격적인 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만으로 페니키아를 정의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안정한 그림일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문화 속에서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빛나는 유산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포가 아닌 세상을 완전히 바꾼 지전 혁신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웅장한 신전은 무너져 내렸고 강력했던 함대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페니키아인들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오늘날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 의해 매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돌로 지은 것이 아니라 기호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바로 알파벳입니다. 페니키아 알파벳의 천재성은 복잡함이 아니라 놀랍게도 바로 그 단순함에 있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그림 문자나 쐐기 문자를 평생 배워야 했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와는 달리 페니키아인들은 단 22개의 자음 기호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수의 서기 계급만이 독점하던 쓰기라는 권력을 바쁜 상인과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전파시킨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이 글자들의 이름 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기호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 첫 글자 알레프는 소를 의미했고 그 모양도 소 머리를 아주 단순화한 것이었죠. 그리고 소를 뜻하는 단어의 첫 소리인 아 소리를 이 글자가 대표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글자 베트는 집을 의미했고 그 모양은 집의 평면도 같았죠. 그리고 집의 첫 소리인 부 소리를 갖게 된 겁니다. 이처럼 주변 사물의 그림에서 시작해 그 이름의 첫 소리만을 따와 문자로 삼은 것, 이것이 바로 알파벳의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알파벳으로 기록된 페니키아어는 놀랍게도 고대 히브리어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오늘날의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관계처럼 서로 많은 단어와 문법을 공유해서 사실상 별개의 언어라기보다는 하나의 언어에서 갈라져 나온 사투리, 즉 형제 언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죠. 아마 페니키아 선원과 히브리 농부는 만나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자, 인류사의 길이 남을 이렇게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발명했으니 당연히 그들에게는 방대한 문학과 역사 기록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비극적이게도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파피루스 두루마리들은 지중해 습한 기후 속에서 거의 모두 썩어 사라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페니키아 신화의 대부분은 산쿠니아톤이라는 고대 페니키아 작가의 기록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미스터리가 시작되죠. 과연 그는 실존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글을 그리스어로 옮겼다고 주장하는 번역가 필로스가 자신의 책에 고대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꾸며낸 유령 작가였을까요? 진실은 아직도 역사의 안개 속에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창조 신화는 우리가 아는 다른 신화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거룩한 신의 말씀이나 장엄한 신들의 전투가 아니라 원초적인 욕망이라는 힘과 혼돈의 진흙 모트가 뒤섞여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말하죠.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고 비인격적이며 어딘가 기묘한 세계관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정말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는 위대한 설계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주는 마치 스스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혼돈 속에서 빛이 생겨나고 천둥이 치고 그 속에서 생명이 저절로 깨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독특하고 비인격적인 우주의 탄생설화로 다른 고대 문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관점입니다. 하지만 신화가 아닌 실제 탐험 기록도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한노의 페리플루스입니다. 이것은 미지의 땅이었던 아프리카 서쪽 해안을 탐험했던 한 카레타고 제독이 남긴 생생한 항해 일지인데요. 그들의 대담한 모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록입니다. 이 항해 일지에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 기록과 함께 밤하늘을 불태우며 용암을 뿜어내는 거대한 화산을 보고 경외심에 사로잡혀 신들의 전차라 이름 붙인 이야기, 그리고 통역관들이 고릴라이라 불렀던 털 많은 원주민들과의 기묘하고 섬뜩한 만남까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개인적으로 남아있는 페니키아의 목소리는 종이가 아닌 돌에 새겨져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낸 그들의 석관에서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들일 겁니다. 시돈의 왕 에스무나자르의 석관에는 마치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그의 목소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너무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자신의 억울함을 슬퍼하며 자신의 영원한 잠을 방해하는 모든 이에게 태양 아래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씨가 남지 않기를 바란다는 무서운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생각할 거리를 남깁니다. 그들의 신념은 하나의 거대한 모순의 직물과도 같았습니다. 무덤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영원한 고요함을 그토록 갈망하면서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들을 섬기기 위해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관능적인 삶의 가장 극단적인 행위들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이죠. 어쩌면 그들에게 사후세계란 화려한 천국이 아니라 그저 방해받지 않는 영원한 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토록 치열하게 신을 섬기고 삶을 불태웠던 것은 아닐까요? 조지 롤린슨의 책 페니키아의 역사와 함께한 한 문명의 마지막 숨결, 그리고 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보이지 않는 유산을 따라가는 여정, 그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정신세계부터 생존을 위한 처절한 마지막 투쟁까지 사라진 제국의 메아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네, 정말 흥미로운 말이죠. 도시는 폐허가 되고 제국은 지도에서 지워졌지만 그들이 남긴 가장 위대한 발명품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문명의 영혼과 그들이 남긴 궁극의 유산을 한번 탐험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페니키아인들의 가장 깊은 곳,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과연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했던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종교와 의식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페니키아인들은 아주 종교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이건 셈족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였다고 해요. 훗날 세계의 위대한 유일신 종교들이 바로 이 셈족에게서 탄생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어쩌면 유일신에 가까운 믿음을 가졌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종교는 곧 아주 복잡한 다신교로 발전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각 도시마다 자신들이 특별히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이라는 뜻의 바알이나 풍요와 전쟁의 여신인 아시토레트 같은 신들은 페니키아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숭배받았던 아주 중요한 신들이었죠. 특히 비블로스라는 도시에서는 아도니스 신을 향한 숭배가 아주 독특했는데요. 매년 여성들이 레바논 산맥에 있는 아파카 신전으로 순례를 떠나서 이 아도니스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하는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어찌나 그 감정이 격렬했는지 이 의식 기간에는 근처 강물이 아도니스가 흘린 피로 붉게 물든다는 전설까지 생겨날 정도였어요. 하지만 페니키아인들의 종교에는 어둡고 때로는 아주 무서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적인 재앙이나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의 믿음은 정말 섬뜩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책은 그 끔찍했던 인신공양의 관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바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귀족 가문의 아이를 바쳐서 엘이나 몰록 같은 신들의 분노를 잠재우를 했던 거죠.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성적인 행위 자체를 신을 향한 신성한 봉사라고 여겼다는 점입니다. 아파카 같은 신전에서는 순결이 미덕이 아니었고 심지어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낯선 사람에게 몸을 바쳐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그들은 이런 행위가 자영의 근원적인 힘을 상징하는 신들을 기리는 방식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독특한 종교관은 갈리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사제 집단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여신을 섬기기 위해 스스로를 거세하고 평생 여성의 옷을 입고 여성처럼 살았던 남성들이었습니다. 책의 묘사에 따르면 이들은 아주 광란적인 의식 속에서 춤추고 소리를 지르며 여신 아스타르트에 대한 헌신의 증표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강렬하고 때로는 극단적이기까지 한 종교의식을 치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페니키아인들의 사후 세계관은 놀라울 만큼 희미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쉐올이라 불렀는데 그곳은 선행에 대한 보상이나 악행에 대한 처벌이 없는 그저 어둡고 고요한 그림자들의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세계가 현세의 도덕적인 삶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영적인 세계를 뒤로 하고 인류의 소통 방식을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은 페니키아인들의 가장 위대한 지적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글을 쓰고 읽는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나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처럼 수백, 수천 개의 복잡한 기호들을 다 외워야 했거든요. 당연히 소수의 훈련받은 전문가들, 즉 서기들만의 전유물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페니키아인들은 이 복잡한 시스템을 조금 개선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예 판을 뒤엎어버렸어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야말로 천재적인 원리에 기반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데요. 한번 보세요. 먼저 황소라는 사물이 있습니다. 당시 황소를 뜻하는 단어는 알레프라는 소리로 시작했거든요. 페니키아인들은 복잡한 황소 그림 전체를 쓰는 대신 그 단어의 첫 소리, 즉 알레프라는 소리만을 나타내는 아주 간단한 기호를 만든 겁니다. 이 원리를 22개의 다른 사물에 똑같이 적용해서 단 22개의 간단한 기호로 모든 자음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한 거죠. 배우기도, 쓰기도, 또 다른 언어에 적용하기도 정말 쉬워진 겁니다. 그야말로 지식의 민주화가 시작된 순간이었죠. 그들이 사용했던 페니키아어 자체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와 정말 가까워서 어떤 학자들은 거의 같은 언어의 방언 수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남아있는 비문들을 보면 아들을 뜻하는 벤,
왕을 뜻하는 멜렉처럼 어휘는 물론이고 문법 구조까지 거의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쉽게도 그들이 파피루스에 남긴 수많은 문학 작품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대부분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이렇게 단단한 돌에 새겨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죠. 이 글은 시돈의 왕이었던 에스무나자르의 석관에 새겨진 비문인데요. 그들의 언어와 신앙심, 그리고 자신의 영원한 안식을 방해하는 자에게 내리는 서늘하고도 강력한 저주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귀한 문학작품 중 하나가 바로 한노의 페리플루스라는 기록입니다. 이것은 카르타고의 탐험가 한노가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 아프리카 서쪽 해안을 따라 내려갔던 장대한 항해를 기록한 아주 흥미로운 문사입니다. 이 짧은 기록을 보면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무려 60척의 배와 3만 명의 인원을 이끌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러 떠났고 밤이 되면 불길과 함께 피리와 북소리가 들려오는 신비로운 땅을 지나기도 하죠. 그리고 아마도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들이 고릴레라고 불렀던 지금의 고릴라로 추정되는 유인원과 마주친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말 그들의 담대한 탐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록이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상업적 힘과 뛰어난 해군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페니키아의 도시들은 거대한 제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독립은 육지에 기반을 둔 거대 제국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물어가기 시작합니다. 수백 년 동안 페니키아인들은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에게는 무거운 조공을 바치며 복종했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반란을 일으켰다가 잔혹하게 진압당하기도 했죠. 그 후 바빌로니아 제국이 들어서자 티레는 무려 13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는 그들의 뛰어난 해군력을 인정받아 제국의 해군 역할을 하며 비교적 자치권을 누리기도 했고요. 이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주인을 섬기면서도 어떻게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32년 이 기나긴 생전의 역사는 마침내 궁극의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도시였던 티레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천재로 불리는 젊은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당시 티레는 스스로를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믿었습니다. 그럴만도 했죠. 해안에서 떨어진 섬에 위치해 있었고 높은 성벽과 강력한 함대가 바다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으니까요. 반면에 알렉산더는 지상전의 신이었지만 바다에서는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육지의 왕과 바다의 왕이 정면으로 충돌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대결이었습니다. 이후 무려 7개월에 걸친 처절한 공성전이 펼쳐집니다. 알렉산더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법, 즉 바다를 메워서 육지로 길을 만드는 방조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티레인들은 당연히 배를 타고 나와서 공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불타는 배를 돌진시켜 알렉산더가 만든 공성탑을 모두 불태워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알렉산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방조제를 더 넓게 만들고 주변 도시들을 정복해 함대를 꾸려서 결국 바다의 지배권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성추가 티레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죠. 이것은 그야말로 공학적 천재성과 해상력 그리고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았던 굳은 의지의 대결이었습니다. 티레의 함락은 그야말로 끔찍했습니다. 전투 과정에서만 8,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알렉산더는 그 끈질겼던 저항에 대한 냉혹한 분노의 표시로 살아남은 남자 2,000명을 해안가에 모두 십자가형으로 처형했습니다. 지중해를 호령하던 위대한 도시 티레는 그렇게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티레의 함락은 사실상 페니키아라는 문명이 가진 힘의 종말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도시들 자체는 이후에도 계속 존재했지만 더 이상 그들의 운명은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알렉산더가 이집트에 새로 건설한 도시 알렉산드리아가 헬레니즘 세계의 새로운 무역 중심지로 급부상했습니다. 세계의 무역로가 바뀌면서 한때 번성했던 페니키아의 오래된 항구들은 이제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시대가 오자 페니키아는 완전히 거대한 제국의 일부로 흡수됩니다. 그들의 고유한 언어는 점차 사라지고 그리스어로 대체되었고
사람들은 그리스식 이름과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서기 3세기가 되었을 때 페니키아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은 지중해의 거대한 문화적 용광로 속으로 거의 완전히 녹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피라미드처럼 거대한 기념물이나 로마처럼 영속적인 제국이 아닙니다. 그들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세상을 연결하고 지식을 전파한 보이지 않는 도구들입니다. 우리가 쓰는 알파벳의 기원, 정복이 아닌 무역으로 부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미지의 바다를 향해 나아갔던 그들의 용기, 이것들이야말로 페니키아가 남긴 진짜 보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글자를 쓰고 단어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수천 년 전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위대한 발명품을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끝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 속에 스며들어 그 일부가 된 것은 아닐까요?